한겨울, 눈이 멈추지 않던 밤, 조선의 한 양반가에서 8살 쌍둥이 형제가 사라집니다. 집안 사람들은 묻지 않았고 어른들은 눈을 돌렸으며 계모는 울면서 말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나간 듯 하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곡식은 줄고 돈은 새고 사람 사이의 믿음이 하나둘 무너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을 버리면 집안이 먼저 버림받는다. 이 이야기는 복수보다 무서운 인과응보, 그리고 결국 정직한 사람만 남는 집안의 말로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계모가 버린 쌍둥이 형제.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방 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영상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야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어느 고을에 윤가라는 제법 이름난 집안이 있었습니다. 대대로 참봉을 지낸 양반 집안으로 고을 사람들은 윤가를 보며 고개를 숙였지요. 그런데 윤가의 가장 윤참봉은 일찍 상처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홀로 지내던 그는 결국 새장가를 들었지요. 새로 들어온 계모 박씨는 40이 채 안 된 과부 출신이었습니다. 얼굴은 수려했으나 눈빛은 차가웠지요. 박씨가 안채를 차지하자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윤참봉에게는 전처소생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성주, 동생의 이름은 성민이었지요. 8살 된 두 아이는 영특하기로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섣달 20날 한방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지요. 성주와 성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도련님들이 안 보입니다. 하인들이 온 집안을 뒤졌으나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계모 박씨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도련님들, 어찌된 일이옵니까? 그녀는 윤참봉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님,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윤참봉이 다급히 물었지요. 박씨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소첩이 어찌 알겠사옵니까? 아이들이 제 발로 나간 것 같사옵니다. 제 발로? 이 추운 겨울밤에? 소첩도 믿기지 않사옵니다만. 박씨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고을에서 이름난 집안의 아이들이 사라졌다니 모두들 수군거렸지요. 참봉댁 도련님들이 없어졌다더군. 8살짜리 아이들이 어디로 갔겠소? 아무래도 이상하지 않소? 저 새댁이 온 뒤로 집안 분위기가.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는 못했지요. 윤참봉은 사흘 밤낮을 아이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온 마을을 뒤지고 산까지 뒤졌으나 아무런 흔적도 없었습니다. 박씨는 매일 안채에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들, 추운 데서 얼어 죽으면 어쩌나. 그러나 마을 노파 하나가 우물가에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눈물이 너무 계산적이지 않소? 그 말을 들은 이는 고개를 끄덕였으나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아이들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눈이 그친 뒤 윤가 집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는 원래 집안에 재수가 없다지요. 한 몸에서 나온 두 영혼이라 집안 기운을 갈라먹는다고 하지 않소? 처음에는 누가 그런 말을 퍼뜨렸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말의 근원이 드러났지요. 계모 박씨였습니다. 박씨는 집안 어른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며 말했습니다. 큰 도련님 성주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사옵니다.
약간만 해도 한 달의 쌀서 말은 들어갔지요. 작은 도련님 성미는 영특하기는 하나 두 아이가 함께 있으니 집안 재물이 둘로 나뉘지 않겠사옵니까?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씨의 말에는 묘한 설득력이 있었지요. 더구나 쌍둥이라는 것이 옛말에도 상서롭지 못하다 했사옵니다. 박 씨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소첩이 들어온 뒤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사옵니다. 곡식은 줄고 소는 병들고 이 모두 쌍둥이 때문이 아니겠사옵니까? 집안 큰어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참봉의 자식인데 어르신 자식이라 해도 집안을 망치는 자식이라면 달라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박 씨의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갈팡질팡했습니다. 아내 말도 일리가 있고 어른들의 걱정도 이해가 갔지요. 무엇보다 그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오면 그때 생각해 보겠소. 윤참봉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는 늙은 하인 하나를 불렀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아니면 이 집에서 쫓겨나겠느냐? 하인은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분부만 내려주시옵소서. 박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산 아래 주막 근처에 내려놓고 오면 된다. 쌀 2말과 은전 1잎을 주마. 하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러나 마님, 도련님들을 말대꾸하느냐? 박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인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지요. 그날 한밤중이었습니다. 성주와 성민은 잠결에 누군가 이불을 걷어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늙은 하인이 두 아이의 입을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도련님들, 조용히 하십시오. 따라오십시오. 무슨 일이요? 성주가 작게 물었습니다. 하인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두 아이는 부엌 뒤 문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차가운 바람이 살을 에웠습니다. 아저씨, 우리 어디 가는 거요?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인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산길을 내려갔지요. 한참을 걸어 산 아래 주막 근처에 이르렀을 때 하인이 멈춰 섰습니다. 도련님들, 용서하십시오. 하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내 바닥에 놓았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어디든 살 길을 찾으십시오. 보자기 안에는 떡 몇 개와 동전 몇 잎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우리를 버리는 거요? 성주가 물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지요. 하인은 대답 대신 절을 한번 하고는 돌아서서 달아났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두 아이는 주막 뒤 헛간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성민이 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잘못한 게 있소? 성주는 동생을 끌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성민아.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두 아이는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밤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다음 날 아침 주막 주인이 헛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보게, 헛간 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지 않소? 주인이 문을 열자 두 아이가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옷은 얼어붙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지요. 아니, 이게 무슨... 주인은 깜짝 놀라 아내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막 주인 내외는 가난했고 남의 자식을 거둘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저 아이들, 어찌하면 좋겠소?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어쩔 수 없지 않소? 주인 내외는 안타까워하면서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39쯤 되어 보이는 과부 바느질꾼이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김씨였습니다. 김씨는 마을에서 품을 팔아 겨우 연명하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병든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저 아이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주막 주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부인, 당신도 형편이 어려우시지 않소? 어찌 남의 자식까지? 김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형편이야 어렵지요. 하지만 저 아이들을 그냥 두고 가면 제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아, 일어날 수 있겠느냐? 성주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형은 여인의 얼굴을 또렷하게 바라보았지요. 그리고는 동생을 깨웠습니다. 성민아, 일어나거라. 성민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동생은 여인의 눈빛을 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형님. 김 씨는 놀랐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았지요. 얘들아,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소희는 성주라 하옵고 이 아이는 제 동생 성민이옵니다. 성주의 말투는 8살 아이답지 않게 차분했습니다. 게다가 소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니 양반집 자식임이 분명했지요. 양반댁 도련님들이 어찌 이런 곳에? 김씨가 묻자 성주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버림받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가슴 아팠지요. 성민은 달랐습니다. 동생은 김씨의 치마를 붙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주머니, 저희가 정말 재수 없는 아이들인가요? 쌍둥이라서 집안 기운을 갈라먹는다고. 김씨는 성민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니란다. 너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 남의 자식이라도 사람은 사람이다. 그날부터 두 아이는 김씨의 작은 초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김씨에게는 11살 된 딸분이가 있었습니다. 분이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절었지요. 하지만 마음씨는 고왔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들은 누구예요?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살 동생들이란다. 분이는 두 아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성주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형은 구석에 앉아 무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더군요. 김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성주야, 무슨 생각을 그리 하느냐? 아주머니, 저희를 버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유? 네. 사람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 계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성민은 달랐습니다. 동생은 김씨와 분이에게 빠르게 마음을 열었지요. 누나, 다리가 아프지 않아요? 응, 괜찮아. 제가 나중에 크면 꼭 누나 다리 고쳐드릴게요. 형님이 약 만드는 법을 배울 거래요. 성민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위로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김씨는 종종 놀라곤 했지요. 성민이는 사람 마음을 참 잘 아는구나. 저는요, 사람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착한지 나쁜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성주가 김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소인이 장터에 나가 심부름을 하고 싶습니다. 아직 어린데 무슨... 아니옵니다. 저희는 이제 먹고 살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울지 않고 살아남는 법을 말이지요. 김씨는 아이의 눈빛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눈에는 어른 같은 단단함이 있었지요. 성민이는 어찌 생각하느냐? 동생은 형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형님이 하자는 대로 할래요. 형님은 언제나 옳으니까요.
두 아이는 서로 다른 재능을 가졌지만 서로를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성주는 셈과 글을 더욱 열심히 익혔습니다. 형은 주막 주인에게 빌린 책을 밤새 읽었지요. 성민은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동생은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진심을 말하는지 귀신같이 알아맞히더군요. 형님, 저 아저씨는 거짓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눈이 자꾸 다른 데를 보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 손을 만지작거려요. 성주는 동생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을 기록했지요. 두 아이는 비상하게 머리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 손을 잡고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 언젠가 진실을 밝힐 것이라는 다짐을 품었지요. 윤가 집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쌍둥이가 사라진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곡간지기가 윤참봉에게 말했습니다. 날이 이상하옵니다. 곡식이 자꾸 줄어드옵니다. 줄어든다니? 쥐라도 들었느냐? 쥐 때문이 아니옵니다. 장부와 실제가 맞지 않사옵니다. 윤참봉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쌀만 해도 한 달에 서말씩은 빠져나가옵니다. 윤참봉이 곡간을 살피려 하자 박 씨가 재빨리 나타났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소첩이 처리한 일이옵니다. 부인이? 네, 집안 살림이란 원래 그러한 것이옵니다. 하인들 먹이고 손님 접대하고 장부에 다 적을 수는 없지 않겠사옵니까? 박 씨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윤참봉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뒤 빚쟁이가 찾아왔습니다. 참봉날이 차용증대로 은자 50냥을 갚아주시오. 무슨 소리요? 내가 언제 돈을 빌렸소? 빚쟁이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윤가 차용증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건 윤참봉이 당황하자 박 씨가 또다시 나섰습니다. 아이고, 그것은 소첩이 급한 일로 잠시 빌린 것이옵니다. 나으리께 말씀드리기 전에 갚으려 했는데. 부인, 이런 일은 미리 말을 해야지. 용서하옵소서. 하지만 이것도 다 집안을 위한 일이었사옵니다. 박 씨는 눈물까지 보이며 말했습니다. 윤참봉은 더 이상 따지지 못했지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빚은 점점 불어났고 곡식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매번 집안 살림이 원래 그렇다며 둘러댔지요. 한편 장터에서 심부름을 하던 성주와 성민은 우연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날도 두 아이는 김 씨의 심부름으로 곡식을 사러 갔습니다. 성주는 값을 흥정하고 성민은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더군요. 형님, 저기 좀 보세요. 성민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윤가 집안의 하인 하나가 곡식 장수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윤가 것이 맞소? 그렇소. 마님께서 내어주신 것이요. 성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형은 동생의 손을 잡고 조용히 가까이 다가갔지요. 얼마나 돼오? 이번에는 쌀 10마리요. 은자 5냥에 넘기겠소.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지 않소? 그러게 말이요. 하지만 마님이 빨리 처리하라고 하시니. 두 사람의 대화를 듣던 성주는 재빨리 기억했습니다. 쌀 10마리면 보통 은자 10냥은 받아야 하는데 절반 가격에 넘기고 있었던 겁니다. 형님,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성민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성주가 대답했습니다. 집안 곡식을 빼돌리고 있다. 그것도 계모의 지시로 말이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계모 주머니로 들어가겠지. 성주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두 아이는 또 다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하인이 차용증을 들고 돈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윤가 도장이 찍혀 있으니 확실하지요? 그렇소. 이것으로 은자 30냥을 받겠소. 윤참봉이 알고 있는 일이요? 그야 마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지요. 성주는 곧장 김 씨의 집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종이와 붓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무엇에 쓰려고? 기록을 남기려 합니다. 우리가 본 것들을 말이지요. 성주는 그날부터 장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장소, 거래 내용, 금액,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어 나갔지요. 형님, 이걸 왜 적어두는 거예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성주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것이다. 사람들은 말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기록은 믿는다. 그럼 우리가 나중에 이걸 가지고 그렇다. 진실을 밝힐 때 이것이 칼이 될 것이다. 성민은 형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동생은 사람 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었지만 형은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던 겁니다. 성민아, 너는 사람들을 잘 관찰해라.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누가 계모와 한패인지, 그것을 내게 알려다오. 알겠어요, 형님. 두 아이는 그날부터 더욱 주의 깊게 장터를 다녔습니다. 성주는 숫자와 날짜를 기록했고, 성민은 사람들의 얼굴과 말투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깨달았습니다. 우릴 버린 날부터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성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장부를 보니 모든 일이 자신들이 집에서 쫓겨난 직후부터 시작되었던 겁니다. 계모는 우릴 버리고 집안 재산을 빼돌릴 계획이었던 거야. 성민이 분노했습니다. 형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성주는 조용히 장부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는 더 커야 하고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한다. 복수는 서두르는 것이 아니란다.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주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그날 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이지요. 세월이 흘러 쌍둥이는 15이 되었습니다. 성주는 키가 훌쩍 자라 이제 어엿한 청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형은 글과 셈에 더욱 뛰어나졌고 주막 주인에게 빌린 책들을 모두 읽어냈지요. 성주야, 너는 서당에 다녔어도 장원급제했을 것이다. 김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소인은 과거 같은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힐 힘을 기르고 싶을 뿐입니다. 성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성민은 형과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동생은 장터에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 마음을 읽는 재주를 더욱 갈고 닦았지요. 성민아, 저 양반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어요. 그리고 손을 계속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잖아요. 불안한 거예요. 성민의 관찰력은 이제 귀신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는 장터에서 윤가의 머슴 하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너희들 혹시 윤가 도련님들 아니냐? 늙은 머슴이 두 아이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곧 놀라 입을 다물더군요. 성민이 재빨리 다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우리를 아시는군요. 윤가는 요즘 어떻습니까? 머슴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들, 참복나리께서는 아직도 당신들이 도망쳤다고 믿고 계십니다. 성주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직도? 그렇습니다. 마님께서 나리를 완전히 속이고 계시지요. 나리는 매년 제삿날마다 도련님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십니다. 성민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고 계신 겁니까? 처음 몇 년은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계속 아이들이 스스로 떠났다고 하시니 이제는 체념하신 것 같습니다. 머슴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집안 형편은 나날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빚은 늘어나고 땅은 팔리고 마님의 소생 도련님은 노름에 빠져 사고만 치고 계시지요. 계모의 아들이 성주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도련님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욱이라 하옵니다. 올해 13살이 되었지요. 하지만 버릇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머슴은 더 말하려다 주위를 보고는 황급히 떠났습니다. 두 형제는 그날 밤 김씨의 집에 돌아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님, 아버지는 우리가 도망쳤다고 믿고 계신데요. 성민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속고 계신 것이다. 성주가 말했습니다. 형의 목소리는 냉정했지요. 그럼 우리 아버지께 진실을 알려드려야 하지 않나요? 아직은 아니다. 왜요? 성주가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지금 나타나 계모가 우릴 버렸다고 말하면 누가 믿겠느냐? 우리는 버림받은 아이들일 뿐이다. 증거도 없이 말만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성민은 형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증거를 더 모아야겠네요. 그렇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서 울지 않을 것이다. 성주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다. 아버지가 눈을 뜨게 만들고 계모의 거짓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성주는 지난 7년간 모아온 장부를 꺼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증인이다. 그날 밤 우리를 끌고 나갔던 하인 말이다. 아, 그 할아버지요. 그렇다. 그가 진실을 증언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성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증언해 주실까요? 계모가 무서워서.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성주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움직인다. 두려움과 양심이다. 계모는 두려움으로 하인을 움직였다. 우리는 그의 양심을 일깨워야 한다. 형님은 정말 15살이 맞아요? 성민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성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7년 전에 이미 어른이 되어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말이다. 그날 밤 성주는 장부에 새로운 기록을 남겼습니다. 15살이 된 오늘, 우리는 돌아갈 준비를 시작한다.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위하여. 성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곧 진실을 가지고 돌아갈 테니까요. 달빛이 두 형제를 비추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준비가 된 청년들이었지요. 7년간의 기다림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 윤가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계모 박 씨의 아들 성욱이 서당에서 심각한 사고를 쳤던 겁니다. 13살 된 성욱은 다른 양반집 자제와 다투다 그 아이를 크게 다치게 만들었지요. 윤참봉, 당신 아들이 우리 아이 팔을 부러뜨렸소. 상대 집안의 아버지가 윤가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윤참봉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박 씨는 안채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당장 관가에 고발하겠소. 당신네 아들은 버릇이 없기로 소문이 자자하지 않소? 소문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윤가 도련님이 또 사고를 쳤다더군.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소?
지난번에도 남의 집 담을 넘어 물건을 훔쳤다더니 계모소생이라 그런지 버릇이 영 아니오시다. 박 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윤참봉에게 매달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좀 막아주십시오. 관가에 고발되면 우리 성욱이가 부인, 이번 일은 심각하오. 상대 집안이 워낙 완고하니 은자 100냥을 드리겠다 하십시오. 아니, 200냥이라도. 윤참봉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200냥이라니 우리 집안에 그런 돈이 어디 있소? 소첩이 알아서 구하겠습니다. 박 씨는 그날 밤 비밀리에 움직였습니다. 고리대 금업자를 불러 윤가의 땅 문서를 담보로 거금을 빌렸지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상대 집안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은 상대 집안 아버지가 술에 취해 장터에서 떠들어댔던 겁니다. 윤가에서 200냥을 줬소. 그 돈으로 내 아들 팔을 샀다는 거지. 200냥이라니 윤가가 그렇게 부자였소? 아니, 요즘 윤가는 빚이 많다던데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성주와 성민도 있었습니다. 형님, 들으셨어요? 윤가에서 200냥이나 뿌렸대요. 성민이 급히 말했습니다. 성주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 돈의 출처를 아는 사람이 있느냐? 다들 수상쩍다고 하던데요. 윤가는 요즘 빚이 많다는데 갑자기 거금이 어디서 났냐고. 성주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다. 무슨 기회요? 계모가 약점을 드러냈다. 그녀가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 두 형제는 곧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민은 자신의 특기를 살려 장터의 고리대 금업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동생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정보를 캐냈지요. 아저씨, 요즘 큰돈 빌려간 사람 없어요? 큰돈? 얼마나 큰 돈 말이냐? 100냥 이상이요. 고리대 금업자가 주위를 살피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윤가 마님이 땅 문서를 담보로 200냥을 빌려갔지. 이자도 엄청난데 말이야. 땅 문서요? 참봉나리가 아시는 일인가요? 글쎄, 도장은 윤가 것이 맞던데 참봉이 아는지는 모르겠구나. 성민은 곧바로 형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형님, 계모가 아버지 몰래 땅 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렸대요. 성주는 즉시 이것을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빚이 아니다. 이것은 범죄다. 범죄요? 윤가의 재산은 아버지 것이다. 계모가 아버지 허락도 없이 땅 문서를 담보로 잡혔다면 이것은 횡령이나 다름없다. 성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계모가 빌린 돈의 증거. 둘째,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증거. 셋째, 아버지가 이 사실을 모른다는 증거. 그걸 어떻게 구하죠? 차근차근 하나씩 모으는 거다. 성민이 다시 물었습니다. 형님,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왜 모으는 거예요? 복수하려고요? 성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세우려는 것이다. 정의요? 그렇다. 계모는 사람을 버렸다. 우리를 말이다. 그럼 이제 그녀도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꼴을 보여드릴 것이다. 성주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민은 형에게 물었습니다. 형님은 화가 나지 않으세요? 우릴 버린 계모한테. 성주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화는 난다. 하지만 화를 내는 것과 복수하는 것은 다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버린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다.
성민은 형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동생은 사람 마음을 읽을 줄 알았지만 형은 사람의 마음 너머를 볼 줄 알았던 겁니다. 한편 윤가에서는 계모 박 씨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너무 많이 났어. 혹시 누가 의심하는 건 아닐까? 박 씨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자신이 버린 쌍둥이가 나타나 자신을 노려보더군요. 집안의 금줄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쌍둥이가 버림받은 지 꼭 7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성주는 이제 16이 되었고 장부에는 계모의 제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직도 움직이지 않더군요. 형님, 이제 충분하지 않나요? 이 정도면 성민이 조급해하며 물었습니다. 성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정적인 증인이다. 그날 밤 우리를 끌고 나갔던 하인 말이다. 하지만 그분을 어떻게 찾죠? 찾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다. 성주의 말대로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윤가의 늙은 하인 박서방이 병들어 누웠다더군. 박서방? 윤가에서 30년을 일한 그 양반 말이오? 그렇소? 이제 얼마 못 산다더이다. 성민이 급히 형에게 달려왔습니다. 형님, 그날 밤 우리를 끌고 갔던 하인이 병들어 누웠대요. 성주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우리 지금 가볼까요?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성주는 신중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갑자기 찾아가면 의심을 산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며칠 뒤 두 형제는 약재를 구해 그 하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누구시오? 하인의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근처에 병든 분이 계시다 들었습니다. 성주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혹시 약이 필요하시지 않으신지요?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인의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두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그들에게는 약을 살 돈이 없었지요. 그렇다면 고맙습니다. 두 형제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늙은 하인 박서방이 누워 있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자신들을 끌고 나갔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박서방은 두 청년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너희들은 오랜만입니다, 박서방. 성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도련님들, 살아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살아남았습니다. 성민이 다가가 박서방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은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그날 밤 우리를 버리고 도망치면서 울고 계셨지요?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하시오. 용서하시오. 이 늙은이는 너무 겁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원망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성주가 말했습니다. 다만 진실을 듣고 싶을 뿐입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서방은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은자 한 입과 쌀 2마리를 주시며 도련님들을 데리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어디로 데려가라 하셨습니까? 산 아래 주막 근처에. 그냥 내려놓고 오라 하셨습니다. 성주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참복 나리께서는 아셨습니까? 아니옵니다. 나리께서는 전혀 모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마님께서 몰래 하신 일이옵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님은
마님은 전처 소생인 도련님들이 눈엣 가시였습니다. 당신 아들 성욱 도련님만 키우고 싶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마님은 집안 재산을 빼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곡식도 땅 문서도. 성주와 성민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모은 증거가 모두 사실이었던 겁니다. 박서방,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주가 물었습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죽기 전에 이 죄를 씻고 싶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주는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이 내용을 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마을 어른들의 도장을 받겠습니다. 박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철은 죽기 전에 고백하노라. 7년 전 섣달 20날 밤 윤가 마님 박씨의 명으로 어린 도련님 둘을 집에서 내보냈다. 마님은 나에게 은자 한 입과 쌀 2마를 주며 아이들을 산 아래에 버리라 하셨다. 참복나리께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셨다. 글을 다 쓴 박서방은 자신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성주는 이 문서를 들고 마을의 훈장과 어른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요? 훈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박서방께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마을 어른들이 박서방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서방은 어른들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고백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마님이 시켰습니다. 어른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서에 하나씩 도장을 찍더군요. 이제 이것이 증거가 되겠구나. 성주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간직했습니다. 성민이 형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우리 돌아가도 되는 거죠? 성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제 칼은 필요 없다. 문서가 칼이 될 것이다. 두 형제는 김 씨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가 이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청년을 안았습니다. 너희들 잘 자랐구나. 가거라. 그리고 떳떳하게 진실을 밝혀라. 아주머니,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잘 사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보답이란다. 그날 밤 두 형제는 7년 만에 윤가로 향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손에는 진실이 담긴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제 복수가 아닌 정의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윤가의 조상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7년 전 쌍둥이가 사라진 그날도 바로 조상 제삿날을 며칠 앞둔 때였지요. 이번 제사에는 온 친족이 모인다더군. 그렇지. 윤가 큰댁 어른신이 오신다니 집안 대소사를 결정할 중요한 자리가 될 게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성주와 성민은 제삿날 아침 일찍 윤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형님, 떨려요. 성민이 말했습니다. 동생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나도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성주가 동생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기억해라. 우리는 복수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러 가는 것이다. 떳떳하게 행동하면 된다. 두 형제는 정오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지고 온 친족이 모두 모인 시각이었지요. 윤가 사랑채에는 20명이 넘는 친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계모 박씨는 그 옆에서 공손한 척 앉아 있었습니다. 13살 된 성욱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구석에 앉아 있더군요. 자, 그럼 제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참봉이 말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 사랑채 앞 모든 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두 청년이 당당히 들어섰지요. 7년 전 그 어린 쌍둥이 성주와 성민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의젓한 모습의 성주, 그리고 눈빛이 맑고 또렷한 성민. 두 사람은 한겨울 눈 속에 버려졌던 그 아이들이 맞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랑채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것들은 계모 박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요. 윤찬봉은 눈을 크게 뜨고 두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희는. 성주가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동생 성민도 형을 따라 깊이 허리를 숙였지요. 아버님, 오랜만입니다. 불효자 성주와 성민이 인사를 올립니다. 성주, 성민, 정말 너희냐? 윤찬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요. 친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아이들이 쌍둥이라더니 7년 전에 사라진 그 아이들 아니요? 도대체 어디서 살고 있었던 거요? 이게 무슨 일인가? 계모 박 씨가 재빨리 나섰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감추려 애썼지요. 여보, 저것들은 도망쳤던 아이들입니다. 어찌 감히 제삿날에. 성주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도망쳤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너희는 제 발로 집을 나갔지 않느냐.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억지로 당당한 척했지요. 성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계모님, 저희가 제 발로 나갔다고 하셨지요? 그렇다. 그럼 왜 한겨울밤에 8살짜리 아이들이 집을 나가야 했을까요? 성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사랑채에 있던 모든 이가 귀를 기울였지요. 친족 중 한 어른이 물었습니다. 찬봉, 이게 대체 무슨 일이요? 아이들이 도망친 게 아니었단 말이요? 윤찬봉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성주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도장이 빼곡히 찍힌 종이었지요. 아버님, 그리고 친족 어르신들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실? 네. 저희는 도망친 것이 아닙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사랑채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무슨 소리냐?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창백을 넘어 흑빛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내가 감히 어른을 모함하느냐? 성주는 흔들림 없이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박서방의 증언입니다. 마을 훈장님과 어른들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윤가의 큰어른이 문서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철은 죽기 전에 고백하노라. 7년 전 섣달 20날 밤 윤가 마님 박 씨의 명으로. 이것이 사실이요? 성민이 대답했습니다. 박서방은 병들어 누워 계십니다. 죽기 전에 양심의 가책으로 모든 것을 고백하셨습니다. 거짓말이다. 박서방이 그럴 리가 없다. 박 씨가 필사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옵니다. 마을 훈장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여러 마을 어른들이 따라 들어왔지요. 저희가 직접 박서방에게 들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닙니다. 훈장의 말에 박 씨의 얼굴은 완전히 흑빛이 되었습니다. 성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날 밤 계모님께서는 박서방에게 은자 한 입과 쌀 2마를 주며 저희를 산 아래에 버리라 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박 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지요.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주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7년간 모은 계모의 비리가 빼곡히 적힌 장부였지요.
이것은 지난 7년간 계모님께서 집안 재산을 빼돌린 기록입니다. 날짜, 장소, 금액, 증인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윤찬봉이 장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지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사라진 바로 그날부터 곡식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모르게 땅 문서를 담보로 거금을 빌리셨지요. 친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찬봉? 나는 몰랐어. 나는 정말. 윤찬봉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지요. 박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은 모함입니다. 저 아이들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계모님, 저희는 복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러 왔을 뿐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윤찬봉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주야, 성민아, 아비가 잘못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삿날에 돌아온 두 형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버림받은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힌 정의로운 청년들이었지요. 사랑채의 침묵을 깬 것은 윤가의 큰어른이었습니다. 박 씨, 이 모든 것이 사실이요? 큰어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 씨는 바들바들 떨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저 아이들이 거짓말이라고? 성주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형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고리대금업자의 차용증이었지요. 지난 여름 계모님께서는 아드님 성욱의 사고를 덮기 위해 200냥을 빌리셨습니다. 윤가의 남쪽 논을 담보로 말입니다. 뭐라고? 윤찬봉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지요. 남쪽 논을 담보로? 내가 언제 그런 허락을? 아버님께서는 모르셨습니다. 계모님께서 아버님의 도장을 몰래 사용하셨으니까요. 친족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도장을 몰래 사용했다고? 이것은 횡령이 아니오. 집안 재산을 제 멋대로. 이런 여자를 안채해 두었다니. 성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년간 계모님께서는 장터 상인들에게 뒷돈을 주며 집안 곡식을 헐값에 넘기셨습니다. 증거가 있느냐? 큰어른이 물었습니다. 여기 장터 곡식 장수 김서방의 증언이 있습니다. 성주가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문 밖에서 준비된 증인들이 하나둘씩 사랑채로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소인이 증언하겠습니다. 마님께서 매달 쌀 10말씩을 헐값에 넘기라 하셨습니다. 소인도 증언하겠습니다. 마님께서 윤가의 곡식을 빼돌리라 시키셨습니다. 소인은 차용증을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증인들의 말이 이어지자 박 씨의 얼굴은 완전히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도망칠 구멍을 찾는 듯 했지요. 이것들이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저 아이들이 돈을 주고 시킨 거다. 박 씨가 악을 썼습니다. 성주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돈으로 증인들을 매수하겠습니까? 저희는 지난 7년간 주막 근처에서 품팔이하며 겨우 연명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살았느냐? 8살짜리가 어떻게? 과부 김씨라는 분이 저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분이었지만 저희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계모님께서는 저희를 버리셨지만 세상에는 더 따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말에 사랑채가 숙연해졌습니다. 윤참봉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큰어른이 박 씨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 더 이상 변명은 듣지 않겠소. 증거와 증인이 모두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오? 저는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안의 자식을 버린 죄, 가장 몰래 재산을 빼돌린 죄, 도장을 위조한 죄. 이 모든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요. 친족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맞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요. 집안의 체면이 땅에 떨어졌소. 어린 자식들을 한겨울밤에 내다버리다니. 짐승만도 못한 짓이요. 저런 여자를 안채에 두었다니.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박 씨를 동정하는 목소리는 단 하나도 없었지요. 박 씨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성욱을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였소. 전처 소생들이 있으면 내 아들이 설 자리가 없지 않소. 그래서 어린 자식들을 추운 겨울밤에 내다버렸단 말이오. 큰어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오. 짐승도 제 새끼는 버리지 않는데 남의 어린 자식을 그렇게, 그것도 8살짜리 아이들을, 그리고 7년 동안 집안 재산을 빼돌리다니. 박 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지요. 윤참봉이 천천히 두 아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성주야, 성민아, 아버님, 아비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구나. 아비가 마음이 약해 눈을 돌렸구나. 윤참봉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두 아들 앞에서 다시 무릎을 꿇었지요. 아비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용서해다오. 아비를 용서해다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성주와 성민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주가 먼저 아버지에게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십시오. 성주야, 저희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님도 속으신 것입니다. 성민도 다가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돌아온 것은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윤참봉이 두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다. 큰어른이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박 씨는 오늘로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요. 집안의 재산은 모두 회수하고 빚은 남은 재산으로 갚을 것이요. 그리고 성욱 도련님은, 친족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성욱은 아직 어리니 교육할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겠소. 하지만 어머니와는 떨어져 지내야 할 것이요. 박 씨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내 아들을.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친족들은 이미 등을 돌렸지요. 그날 저녁 박 씨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윤가를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갔지요. 한때 안채를 차지했던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것 봐라. 남의 자식을 버린 대가가 저런 거야. 인과응보로구나. 가장 무서운 벌은 매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벌이지. 저렇게 쫓겨나는 것보다 더한 치욕이 어디 있겠소.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박 씨의 뒷모습이 저녁 어스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가문은 무너졌지만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시원한 복수였습니다. 박 씨가 떠난 자리에는 차가운 바람만 불었습니다. 하지만 윤가의 사랑채에는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습니다. 박 씨가 떠난 뒤 윤가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텅 빈 고요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침묵이었지요. 윤참봉이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성주야, 성민아. 아비가 할 말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윤참봉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는 원망하지 않느냐? 아비를. 성주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아버님, 저희는 이미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님도 저희도 모두 약한 사람일 뿐입니다. 성민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음이 약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처음에는 두렵고 원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김씨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배웠어요. 용서하는 법을요. 윤참봉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자라줘서 고맙구나. 성주가 아버지에게 제안했습니다. 아버님, 소인이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김씨 아주머니를 이 집으로 모셔오고 싶습니다. 윤참봉이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너희를 살려준 은인이시니 당장 가마를 보내겠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딸분이도 함께요. 분이는 다리가 불편하지만 마음씨가 고운 아이입니다. 그것도 좋다. 우리 집안이 은혜를 갚아야지. 다음 날 김씨와 분이가 윤가에 도착했습니다. 김씨는 큰 집을 보고 주눅이 들었지만 윤참봉이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은인께서 오셨습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윤참봉이 깊이 절을 했습니다. 김씨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게 무슨, 제 자식들을 살려주신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부디 이 집에서 편히 지내주십시오. 김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성민이 달려와 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사람으로 대해주신 거요. 분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들, 이제 정말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 분이야. 그리고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저녁상을 받았습니다. 윤참봉, 성주, 성민, 그리고 김씨와 분이까지. 또 구석에는 13살 성욱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성욱은 어머니가 떠난 뒤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성주와 성민을 훔쳐보곤 했지요. 성민이 성욱에게 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성욱아, 많이 먹어라. 성욱이 놀라 형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들, 너는 잘못이 없다. 성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한 일도 내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형님들을, 우리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올바르게 자라기를 바랄 뿐이다. 성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저도 형님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성주는 윤가의 곡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간 빼돌려진 곡식과 돈의 기록을 하나씩 확인했지요. 빚이 많이 남았구나. 성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님, 어떻게 할 거예요? 성민이 물었습니다. 하나씩 갚아 나가야지. 다행히 농사 지을 땅은 아직 남아있다. 그리고 우리가 일을 하면 된다. 우리가요? 그렇다. 이제 우리는 이 집안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성주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두 형제는 집안 살림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주는 장부를 정리하고
빚을 갚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생 성민은 장터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며 신뢰를 쌓았지요. 윤가 도련님들이 참 의젓하더군. 버림받고도 저렇게 떳떳하게 살다니. 정말 대단한 아이들이야.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씨가 보통이 아니더군. 마을 사람들의 평판도 서서히 바뀌어 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윤가는 조금씩 살림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빚의 절반을 갚았고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지요. 성욱도 달라졌습니다. 형들을 보며 배우기 시작한 성욱은 이제 서당에서 모범생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봄날 성주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집을 얻으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사람을 되찾으러 왔습니다. 아버님과 저희 자신을 말입니다. 윤참봉이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성주야, 내가 진정한 이 집안의 기둥이구나. 성민이 김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니 아주머니도 우리 가족입니다. 김 씨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잘 자랐구나.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마당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밝게 비추는 밤이었지요. 성주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안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무너뜨리고 사람이 다시 세운다.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가는 한때 무너졌지만 이제 다시 일어섰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사람으로,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 세워진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버림받았지만 굴하지 않았던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성주와 성민. 그들은 복수 대신 정의를 택했고 원망 대신 용서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달빛은 윤가의 기와를 밝게 비추었고 봄바람은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또한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선한 마음은 결국 보답받는다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윤가의 쌍둥이 형제는 버림받는 고통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실을, 원망이 아닌 용서를 택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은 무너진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